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의 진솔하고 담담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회장으로 애틀란타 지역에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상용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네, 이상용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애틀란타 지부 이게 너무 길어요. 길죠. 네네. 예. 본인 소개를 좀 본인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정식 명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란타 협의회. 아,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일반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보통 민주평통 네. 약자로 그렇게 네네. 하고 또 신문 같은 데도 전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제대로 그 정식 이름을 아는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외에는 거의 다 그냥 민주평통. 네네. 그것도 어떤 분은 또 그냥 줄여서 평통. 아, 그런가요? 그렇게 네.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해외 지부잖아요. 해외 그렇죠. 지부 중에 애틀란타 협의회. 네, 애틀란타 협의회니까 뭐 다른 타주에도 이런 그 협의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10여 개 대도시, 뉴욕, 애틀란타, 또 LA, 시카고, 덴버, 시애틀 이런 곳에 우리 동포가 많이 사는 곳, 큰 도시에는 그 협의회가 한 10여 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예. 네, 보통 이제 그 참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참 이 지구상에 그 탈 이데올로기가 다 되어진 그렇죠. 1991년인가요? 그 소련 붕괴 공식적으로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된 이후에 지구상에 유일하게 정말 분단 국가로 이렇게 맞서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조국인 한국과 또 북한이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뭐 아직까지도 이 해외에서도 이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이런 분들이 또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데 주로 하시는 일이 그러면 뭔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일 모레 7월 27일이 우리 그 정전 6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이 아니고 정전. 그러니까 현재도 사실은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는. 그렇죠. 휴전이지.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극적인 그 분단의 그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 아직까지도 전쟁 상태. 일단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기 때문에 정전이죠. 정전. 그 60주년입니다. 내일 모레가 정말 안타까운 민족적 비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그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그 남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민주평통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국내 민주평통 그 협의회가 있고 해외 지부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이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우리가 그 조언도 해드리고 자문도 하고 건의도 하는 하나의 그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고 그 다음에 그 의장이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그런 그 조직 중에서 아마 우리 평통협의회가 가장 유일한 그 단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부의 그런 그 평화통일 정책에 건의와 협조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현재 지금 3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까지 해외 조직이 상당히 오랜 동안 발전하면서 상당히 뭐 뿌리를 깊이 내렸다고 할까요?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이고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지금 가까워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이런 우리 평화통일위원회 위원들의 책임과 그런 것이 더 막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정부에 좋은 정책을 건의하고
또 우리 해외 동포들의 그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론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우리 해외 동포들의 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적은 소수가 또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단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즘 말하는 진보, 좋게 말하면 진보, 좀 지나치게 말하면 좌파, 네. 그런 세력이 있어요. 해외 동포 지역에도. 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설득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좀 이렇게 계몽시키고 그런 그 통합 적인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뭐 줄여서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이 예.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자문회의입니다. 네, 자문회의에서 네. 자문회의에서 그러면 뭐 대통령께 직접 어떤 그 네. 건의라든지 정책 네. 위반에 대한 그렇죠. 평화통일을 위한 뭐 그런 건의 내지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건의 내지는 자문. 예, 예. 자문을 이렇게 네. 하시는데, 예. 그러면 그동안 그 건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네. 그런 협의사항들을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네. 특별히 좀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뭐 정부 측에서 이쪽에 해외 자문위원회, 민주평화통일의 협의회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예, 네, 협의회의 그런 자문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네. 내용에 대해서 딱 이렇게 표시가 날 만한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 예. 아니면 이게 명분상의 어떤 해외 지부로 그냥 그렇죠. 있는 건지 존재하는 건지 예. 그 내용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들 하고 계세요. 네. 우리 위원들은 이제 실제 참여를 했으니까 이제 실상을 알지만은 일반적인 우리 동포들은 뭐 민주평통이 뭐 하는 곳이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이 뭐 하나의 무슨 단체로서 그냥 존재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민주평통협의회는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설단체가 아니고 네. 대통령이 의장으로 계시는 헌법기관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하는 일이 이제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 그런 건데 지금 장충동, 서울의 장충동에 네. 민주평화통일 사무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수석 부의장이 이번에 이제 바뀌셨는데 부의장이 국회 장관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무처장이 차관급 그런 분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계세요. 사무처가 이번에 전부 바뀌었습니다. 수석 부의장이라든가 사무처장님이 바뀌셨는데 거기서 우리 해외 자문위원들의 모든 의견 같은 것을 거기서 다 통합해서 수렴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단적으로 이제 검증을 한다 그럴까 아니면 걸르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 그것을 이제 건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각자 올린 그런 의견들을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하는 건 아니고 네. 평화통일 사무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거를 전부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네. 거기서 이제 대통령께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여기서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표적인 뭐 좀 특별히 해외 협의회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는 중간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남과 북에서 직접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간 좀 떨어진 데서 보는 그런 입장에서 하니까 좀 뭐랄까 좀 시야가 넓죠. 저희가 보는 거는 우리가 북쪽도 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평통위원들이 한 7, 8년 전까지는 남북 경색되기 전에는 북한에도 갔습니다. 개성공단도 가보고 또 북한에 여러 번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직접 북한의 실상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거의 해마다 서울에 들어가서 그런 교육도 받고
또 그 전체 통합 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의를 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조금 저희들은 국내 그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도 있지만은 제가 해외 입장에서 해외 그 동포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 그런 쪽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채택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좀 우리 입장을 많이 전달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1.5세하고 2세대들, 네.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이민 온 1.5세나 2세들에게 평화 통일에 대한 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국내 정세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죠. 그리고 또 통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기도 힘들지만 되고 나도 정말 민족이 같이 하나가 되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라나는 1.5세, 2세들에게 통일에 대한 그 개념, 또 왜 통일이 돼야 하는 당위성, 이런 것을 저희가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여기로 그 통일 골든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2번을 주최했습니다. 여기 애틀랜타에서. 2번을 했는데 그건 전부 1.5세, 2세대들을 위한 그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한 200문제 그걸 인터넷으로 서울에서 보내옵니다. 그걸 공부시키고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1등서부터 한 10등까지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들한테 저희가 상금도 지급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네. 글쎄, 이제 그런 행사들도 다 좋은데요. 네. 현재 지금 이상용 회장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런 뭐 임기가 한 어느 정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이요. 예. 네. 그러면 2년 기간 동안 안에 지금 한국에서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가졌던 그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그 공개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도 많이 왈가왈부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현안이라든지 또 이런 게 이제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정서적인 여러 파급 효과들이 좀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임기 동안 안에 바램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어떤 그 오피니언이 있다면 어떤 입장이세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 북방 한계선 그거를 가지고 지금 뭐 옛날 회의록이 있냐 없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과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자꾸 정당 간의 문제로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정당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인데 그걸 정치인들이 좀 대국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하나의 자기들 당에 그거를 이용하는 것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 생각은 그래요. 북방 한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전 이후서부터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건 하나의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육상의 분단선은 그어져 있지만은 해상은 사실 그게 안 돼 있었잖아요. 모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상에 경계선을 만들고 우리가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는 또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해 온 것입니다. 우리 해군들이 거기를 지키고 경비함들이 지키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오는 중국이라든가 북한의 선박을 우리가 자위권을 발동해서 그들을 납포하거나 쫓아내고 그런 이제까지 해왔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와서 새삼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새로 뭐 공해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유권을 말하자면 포기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몇십 년을 수고한 우리 해군 장병들의 노고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으며 또 서해 연평도 해전으로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희생은 누가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진짜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영토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바다가 사실은 그 육상의 영토도 중요하지만은 그 해상 그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거는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은 우리 그 민족의 자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전선은 이제 쌍방 그 합의하에 그 선을 그렇죠. 이렇게 지어졌다면 뭐 북방 한계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참 영공이라든지 또 영해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우리 선이다라고 이 선을 참 긋기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일본과 중국 또 뭐 다른 필리핀 중국말로는 랴오위다오라고도 하고 그렇죠.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도 하는 지금 그런 영해 문제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국가 대 국가 간의 그런 대립이라는 것은 그만큼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해를 함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분명 각 나라마다 그곳에 지켜야 하는 자주권이 수립돼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국 국내 정서상 이렇게 보면 각 당의 어떤 이권이나 어떤 그런 뭐 당리 당략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자체가 이게 이제 사라졌느냐에 대한 큰 이슈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또 뭐 다른 여타의 뭐 경제, 문화 여러 쪽에도 또 타격을 입는 상태이고 그런데 해외에서 지금 우리 이상용 회장님이 속해 있는 이 애틀랜타 지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 협의회 이제 제대로 했나요? 이곳에서 그럼 그것을 보는 그 시각과 또 국내에 또 한국의 뭐 대통령께 혹은 그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그렇죠. 입장이 서 있는 거네요. 그럼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과. 그렇죠. 포기할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자기의 그 영해나 영공을 조금이라도 넓히려고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독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독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해상으로 그렇죠. 독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영해가 넓어지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그렇게 대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포기하면은 그거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손 후대까지 이것이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우리 거는 지켜야 되니까 우리 걸 절대 양보할 수 없고 그다음에 북방 한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은 저기 안에서 우리끼리 이제 싸움을 하는 건데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 분단이 돼서 우리가 같은 바다를 놓고 이것이 우리 것이다, 니네 것이다 서로 다퉈야 되는데 이것이 뭐 역사적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북방 한계선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몇십 년 동안 그걸 지켜온 우리 장병들의 노고와 땀, 희생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 당이나 어떤 정책의 문제로 그걸 포기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너무 뭐랄까 욕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생활을 하고 온 사람인데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젊음을 갖다 3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국방에 바쳤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냥 헛되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지금 정치인들도 그런 걸 좀 양해를 하셔서 깊이 생각을 해서 당의 자기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국가적인 문제, 민족의 문제는 차원을 한 단계 높여서 그거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요. 뭐 회장님께서도 젊은 날 군대에 다녀오셨잖아요.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그렇습니다. 병역 의무 필요해야 한다는 어떤 불문율 간의 그런 암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년이 되시고 또 이렇게 장년의 길을 걸으시면서 해외에 이민 오셨어요. 그렇죠.
국가에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외로 이민 오실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민을 오시게 됐나요? 예, 저는 사실 뭐 국방의 의무도 다 하고 뭐 예비군 훈련까지 다 마치고 할 거는 의무는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원래 저보다 한 3, 4년 먼저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저하고 결혼을 해서 제가 오게 됐지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 자신이 해외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예, 그때 저희 때가 이제 70년대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보다는 상황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또 이제 박 대통령 때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또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그런 때였지만은 저는 그때부터 뭔가 우리는 해외를 진출해야 여러 젊은이들이 해외를 자꾸 나가야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국토 그런 데서 너무 많은 인구가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해외로 나가서 그것이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중국의 예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여러 가지 선례를 볼 때 우리 민족도 옛날에 많이 나가는 걸 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때 일찍 좀 풀어줬으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해외 재산이 됐지 않겠느냐. 사실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이 다 조국을 더 열망하고 애국심이 더 출중한 것 같아요. 예, 버리고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버리고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해외로 기회를 찾아서 온 거지 조국을 버리거나 뭐 배신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더 우리가 국내에 계신 분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그러지. 그래서 저는 사실 해외 동포들이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평화통일협의회라는 단체가 사실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쁘게 뭐 운영을 한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이건 필요하고 좋은 기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에서 정말 근본적인 어떤 골은 분단된 우리 국토가 하나가 되고 또 북한과 남한의 정말 국가가 단일 국가로 이루어지는 단지 이제 그 방법과 수단 통로가 꼭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해 북방 한계선 같이 참 좀 아이러니해요. 동전의 양면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간까지 민주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이 자주권을 분명히 지켜야 하는 또 그런 입장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대북 정책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힘을 기르자는 거.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북한이 우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위협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뭐 핵은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은 핵의 버금가는 우리의 자위력, 우리의 방어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꼭 같은 뭐 핵폭탄으로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러 가지 외교적, 경제적 여러 가지 다른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을 압도할 만한 그런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핵이 없어서 망했느냐. 참 좋은 말씀이에요. 북한은 지금 핵만 가지면은 자기네가 원하는 거를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가 존립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핵은 하나의 일부분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교력이라든가 경제력, 여러 가지 국방력, 다른 또 민족의 결집성 이런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이지 핵만 있다고 해서 국가가
그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식이고. 그래서 그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을 길러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 10년 동안 우리가 그 햇볕 정책, 물론 그것도 좋아요. 좋고 일년에 여러 가지 그동안 기여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햇볕 정책으로 그 사람들을 퍼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신뢰, 그러니까 이제까지 북한이 우리 남한하고 모든 회담이라든가 정책에서 너무 그 사람들은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라고 하면 우리는 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그 보답이 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뒤통수를 친다든가, 평화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미사일을 쏴대고 또 도발을 일삼은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서로 간의 그 신뢰,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첫 번째 우리 남북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믿음을 쌓아나가요. 조그만 것부터. 지금 개성공단 문제를 봐도, 또 금강산 관광 문제를 봐도 서로 협정하고 다 문서로 체결한 거 아니겠어요? 하루아침에 자기네가 마음대로 백지화시키고 철수해라, 나가라. 이거는 국제법을 떠나서 개인 간에도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누가 투자를 했는데, 네. 그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기 하니까 너 나가라. 이거는 우리가 일반 개인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이게 서로 간에 그래서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없고, 조그만 데서부터 신뢰를 서로 쌓아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논해야지, 그런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 사람이 지금 뭐를 생각하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회담을 해봐야 그건 하나의 공연불에 그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두 번째 대북 정책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신뢰 프로세스를 신뢰 프로세스 강조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소련의 대표적으로 참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그렇죠. 붕괴가 되고 해체된 것도 계획 경제가 이 시장 경제를 능가하지 못하는 데서 그렇습니다. 출발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해외의 자발적인 어떤 확산, 정부의 확산이 좀 줄을 이뤘다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인적 자원이라든지 어떤 교류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참 소련 붕괴를 가져온 주 요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지금 북한의 정말 정보가 이 시장 자유경제의 정보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지금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까지 외부 세계하고 통제된 인민들이 밖을 모르는 상황에서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바람에 3대 세습이라는 세계사에 없는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한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인터넷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정보라는 것이 국경을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우리 인민들, 그분들 얘기로 하면 인민이고 우리로 말하면 동포구 국민인데 그분들이 외부를 접하는 그런 개방이 지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전화, 휴대폰 이런 것 때문에 외부의 사정을 옛날보다 많이 알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유학도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또 여러 가지 문호가 많이 이제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이 언제까지 이렇게 폐쇄적인 정책을 쓸 수는 없겠구나. 그런 것이 이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말씀하셨지만은, 우선 국민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정부지 국민을 배고프게 하는 정부는 그거는 사실 필요 없는 정부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의식주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의식주 해결을. 네. 그것이 얼마나 이제 이제까지 인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한 건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세계 다른 나라들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부가 흔들리잖아요. 선거에서 다 넘어가고. 그거는 뭐냐면 국민들은 정치보다는 경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듯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식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마다 그러면 들고 나오는 그게 이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경제가 잘 돌아가야 모든 게 잘 좋게 돌아가지. 옛날에 우리말에 인심은 광에서 나온다고. 네. 내가 배고픈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선 배가 불러야 다른 것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게 되는 거지. 내 배가 고프면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쥐도 왜 몰리면은 고양이에게 덤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지대한 열망과 또 이런 부분에서 참 앞서신다라는 생각은 이 방송 보시면서 누구나 다 우리 이상용 회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공감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은 어쨌든 어떤 면으로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기본 인간이 가져야 하는 3대 요소 가운데 의식주의에서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단지 어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듯이 무기 개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만 국한시키다 보니까 동포들은 굶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왕왕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그 시절 때에 10년간의 세월이 햇빛 정책이라는 어떤 전반적인 그런 사안들을 두고 지내오면서 그분들의 정책 일면에는 같은 동포가 굶고 있는 것을 일단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든지 지원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대화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평화 통일을 원하는 어떤 다른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 세대가 또 지나고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면서 무조건 퍼주기만 해서 되겠느냐. 그거는 정말 너무 부당하다. 유입된 모든 이곳에서 지원한 자금들이 결국은 핵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들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 지금 이렇게 북한의 어떤 실정, 북한에서도 여기 소식과 정보들을 많이 갖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도 북한에 대한 상황이나 사정들을 이렇게 지켜볼 때 첫째는 하늘의 기후가 참 남한하고 북한이 같은 땅, 같은 하늘을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작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고충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확량도 워낙 적고 어제 기사에 보니까요. 군인 중에 하나가 북한 군인이 감자 7알을 훔쳐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몰매를 맞아서 군인들을 중앙에 놓고 몰매를 맞아서 죽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북한의 현실인데 우리가 정말 어떤 방향으로 북한을 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정말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시킬 수 있는 이게 참 양수협장을 잘 이렇게 비등하게 이루어야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너무 필요한 때인데 그렇습니다. 한쪽만 고집해서는 참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들으면은 너무 지당한 이론이고 근데 내가 갖고자 하는 거를 다 가지면서 상대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마음에서 행동이 가기까지는 또 차이가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주는 이런 좀 정책은
없다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여기세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대해서 건의를 하는데요. 좀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북한을 압박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그분들의 사정도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자연적인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은 그 농사 같은 거는 우리보다 못하니까 또 홍수도 많이 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을 하냐면은 대북 정책을 무조건 그 북한을 압박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 긍정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 어린이들이 굶고 또 그 혈액이 창궐해서 혈액 환자들이 죽고 그런 거는 우리가 진짜 조금만 손을 해주면 그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 기아로 뭐 굶어 죽는 거 이런 건 사실 우리 남한에서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쌀이 비축미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어떻게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도 커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문제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북한에 원조를 해주면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항상 방법이 우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막 돈으로 주고 뭐 여러 가지로 줬는데 이제 그것이 그분들이 줄 때는 순수하게 그 국민들을 먹이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무기를 만들려고 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악용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웃이 그 먹고 살라고 돈을 빌려준 건데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안 쓰고 다른 거 쓴 거예요. 말하자면 이웃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 도움을 줘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도움을 준 사람이 믿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을 먹이라고 쌀을 보냈으면은 그거를 국민들이 먹이는 데 써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들한테는 안 돌아가고 그 군량미로만 군인들만 먹인다든가 또는 그 결핵약 같은 거를 다른 제3의 약으로 이제 해주면 그런 걸 뭐 이제 환자들한테 주지 않고 그거를 다시 판다든가 이래서 돈으로 다른 짓을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진벨이라고 그 한국의 그 결핵 그 단체 그 외국인이에요. 그분이 미국 분인데 유진. 근데 그분의 그때 여기 아틀란타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제가 참 느낀 게 많았던 것이 그분들은 그래서 현물을 가지고 직접 가서 직접 전달을 해요.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는 다른 전용을 못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움은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할 수 없게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을 도와주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진짜 인도적인 문제, 굶는 문제, 또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줘야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 이북의 어린이들하고 지금 이남의 우리 남한의 어린이들하고 키 문제 이런 거 건강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사실 그 인도적인 문제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지금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걸 악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막재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 도와주지 말자 무조건 압박을 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통일을 하자 그런 건 아니고 민주 평화를 진짜 우리 말 그대로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방법에서 이제 어떻게 양쪽이 다 서로 만족할 만한 그런 그 해결책을 찾는 게 관건이겠네요. 관건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바로 이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혜를 한계죠. 한계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예수님을 또 믿으시죠? 신앙이 있으시고.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제가 신앙에 접한 건 제가 중고등학교 때서부터 그때는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사탕도 주고 여러 가지 공책도 주고 그런 것도 받으러 나갔지만 나가면서 또 고등학교 때는 또
그때 저희 때는 그 남녀 그게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도 전부 따로따로 저는 대학까지 별로 그 남녀공학을 못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유일하게 그 여학생들을 접촉할 수 있는 데가 교회더라고요. 학생부에서. 네. 이제 그런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교회와 가까워지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와 구주로 그 고백하고 본어게인 된 때가 몇 살 때인가요? 그거는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서 집사람이 아주 그 굉장히 아주 그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자연적으로 그래서 저는 결혼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는 게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뭐 미국에서는 다 결혼식을 네. 교회에서 하지만은 그때 그래도 하여튼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네. 예, 결혼을 올렸고 결혼하시고 여기 오신 예. 몇 년 정도 한국에서 그럼 지내셨나요? 한국에서 뭐 얼마 안 있었어요. 결혼하고는 6개월 만에 바로 바로 이민 오셨고 예, 그리고 들어와서. 한의원을 하신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아, 네. 원래 저희 그 집안이 네. 한의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네. 할아버지도 한의사셨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옛날엔 또 한의대가 없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대학 갈 때쯤 이제 경희대 한의대가 네. 이제 제대로 이제 됐는데 저는 사실은 그 할아버지나 이런 숙부의 그 영향을 보면서 네.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한의학을 저도 역시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새로운 학문 또 과학적인 네.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한의대를 가라고 그냥 권하는 거를 제가 네. 물리치고 네. 다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한국에서 제가 꿈꿨던 거하고는 전부 한계가 있고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마침 저희 그 숙부가 LA 한의대 총장으로 오신 분하고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추천해가지고 그게 계기가 제가 되셨군요. 이제 한의학의 네. 길을 들었었습니다. 네, 아틀란타에 사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세요? 제가 85년대 애틀란타에 와서 그때 고려 한방원이라는 한의원을 뷰포드에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8년 됐죠. 예, 28년. 그때는 이 동남부에 한의원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동남부에 한의학의 뿌리를 내린 이제 시초가 네. 됐습니다. 한의원 하시면서 또 민주평화통일 자문협의회 또 회장님으로 2년간 또 임기를 갖고 또 국가와 또 국가에 존속해 있는 국민들의 안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상용 회장님 오늘 자리에 모셔서요. 여러 가지 참 그동안 애틀란타에서 민주평통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식 이름을 듣기는 저도 오늘 처음이거든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아까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협의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기관 혹은 이 단체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 분명한 그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정말 저도 깨우쳤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라고 이제 분명하게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상용 회장님 모시고 이런 대담 가지면서요. 이제 민주평통 하면은 딱 그런 일을 하는 곳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염원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에 또 우리 두고 온 조국의 어떤 정책, 그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와 또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관이구나라는 분명한 그 정책 방향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민주평화통일 협의회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릴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주신 거를 정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애틀란타에 몸담고 살면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어보는 애틀란타 사람들, 오늘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그 협의회에 이상용 회장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